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이제 한 해가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기는 공부가 안 되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ADHD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자꾸만 ADHD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모두 다 ADHD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ADHD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덧붙여서 저는 어렸을 때도 산만했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정돈을 너무너무나 못해요. 집중력뿐만 아니라 정리정돈도 안 되고 시작한 것도 끝맺음을 못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오해예요. 그래서 증상이 일단 집중력 저하 어렸을 때부터 생기고 또 자기 관리 못하고 충동적이고 이러면은 다 ADHD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산만했어도 반드시 이거는 ADHD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닌 어떤 이유를 들어드린다고 한다면 ADHD 증상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면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에다가 머리를 쾅 부딪혀가지고 전두엽이 약간 손상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나의 행동은 집중력 떨어지지, ADHD 비슷하게 제대로 뭔가 관리 못하고 간수 못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흥분 잘하고 시작한 일 마무리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ADHD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ADHD와 관련된 문제는 정신과 진단 시스템이 우울하면 우울증, 집중력 떨어지면 ADHD,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증상과 관련돼서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진단 시스템을 만들 때는 뇌파고 뭐고 뇌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기반으로 어떤 진단 체계가 세워진 게 아닌 거거든요.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지식이 거의 입혀지고 뭐 통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증상을 떼어놓고는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걸 무조건 다 ADHD로 보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DHD 치료제를 처방을 하려면 ADHD라는 진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ADHD 치료제는 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공부 잘하는 약, 뭐 이렇게 뇌를 도핑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7년에서 10년간 7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처방량이 폭등을 한, 그래서 아마 ADHD 치료제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때 우리나라에 약물이 부족해서 이 약의 품절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약간 중독 의존성,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그럼 과연 만족스러우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 약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리적인 의존까지도 발생을 하게 돼서 나중에 뭔가 내가 퍼포먼스를 내야 될 만한 자리가 있을 때 계속 이 약이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고 또 이 약을 찾게 되는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좀 커요. 네, 근데 어떤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의존하고 복용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정말 이 약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컨서타, 메리킨의 이런 약들은 접하지 않으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암 환자한테는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 현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정상인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이나 중독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 ADHD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ADHD가 분명해서 이 치료제로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중독의 문제가 이제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ADHD 치료제를 너무 남용했다가는 의존성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떨쳐버리셔야. 그래서 이 ADHD는 그럼 뭐냐? ADHD는 어렸을 때 왜 우리도 주변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 나랑 키가 비슷했던 애가 나중에 성인에서 만났더니 키가 훨씬 더 작은 애도 있고, 그죠? 옛날엔 비슷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얼굴을 올려서 봐야 돼. 키가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신체 여러 가지 이 몸이 어떤 만들어지는 속도는 이제 발달 곡선을 그려보면 누구나 똑같은 곡선을 가지는 않거든요. 평균치가 있지. 평균치는 있지만 다 그거보다 좀 빠르다가 느려지는 사람도 있고 느리다가 빨라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뇌 전두엽도 이 발달이 되는 속도가 어렸을 때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이 전두엽 발달이 조금 빠르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은 빠르게 뇌가 기능이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완전 이 친구는 이제 신동인 거죠.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는. 그래서 IQ를 뭐 해보면은 140에 150에 막 굉장히 높게 빠른 친구들이죠. 근데 빠른 친구들만 있겠어요? 느린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뇌 발달이 이 초등학교 시기에 전두엽 발달이 막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전두엽 발달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뇌 MRI라든지 이런 이미지로 뇌 피질의 두께가 뇌 발달할수록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이 피질의 두께가 얼마나 정상적인 속도로 발달이 되는지를 이제 지켜보면 ADHD가 있는 친구들은 이 두께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얇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나 돼야 이 두께가 성인이랑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만들어지는 뇌가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의 전두엽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 한 번에 다 몰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느리고, 근데 느린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의 그런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빨리 건성건성 대강대강 이런 게 주의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으로, 한 2년 빠른 아이가 이제 한 반에 있다면 그 아이는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린 아이는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고 뭐고 상관이 없어. 시험을 보려면 그냥 무조건 외우거나 막 이런 식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느렸던 친구들이 상처를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만 남에게 공격적인 이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도 서스럼 없이 나오게 만들고, 왜냐면 남이 미우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에 대한 어떤 미움으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고 좀 산만하면서 좀 공격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게 이제 바로 ADHD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어쨌든 발달이 잘 안 된 뇌를 이렇게 어쨌든 남은 기능까지 쥐어 짜내는 거예요. 쥐어 짜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컨서타 메디킨에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기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 레벨과 비슷한 레벨로 맞춰주는 게 이게 ADHD 치료인 거예요. 이게 늦다고 해서 야 너는 좀 느리니까 너는 몇 살 어린 아이들이랑 노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너랑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과 놀게 해줄게. 이런 게 이제 놀이치료가 되겠죠? 근데 아이가 놀이치료를 만족스러워하냐? 아니에요. 아이는 내 반에 가서 내 반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잘 대해주고 뭔가 만들어진 선생님들, 나를 위해주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생님들과 사이에서 재미있게 논다. 이게 아이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은 사실은 아니겠죠. 물론 이런 놀이치료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ADHD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상처가 있으면서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이들과 비슷한 레벨 수준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장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ADHD 치료제, 스티뮬런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스티뮬런트라는 걸 썼을 때 뇌를 좀 이렇게 쥐어 짜내면서 전두엽의 능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때 생긴 여러 가지 습관들을 내가 좀 더 교정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이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셔 이런 것들로 이런 걸 보완할 기회가 없이 성인으로 커버렸다. 이러면은 그 산만한 증상들이 성인기까지 남아있는 이런 게 성인 ADHD인 거죠. 그래서 성인 ADHD에 컨서타나 메디키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사실은 소아에게는 조금 더 적절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이런 치료 방법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ADHD인데, 그러면 어렸을 때 ADHD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성향 자체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예민한 이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좀 꼼꼼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는 불안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뭐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전두엽에서 다 써야지. 이 중에 뭐 절반 이상을 불안이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안이 높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막 선행학습 이런 거 막 시키면서 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도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두엽 기능이 불안,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불안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불안을 중화시켜주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의미 없는 어떤 행동,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만지작 거린다든지 자꾸만 뭔가를 툭툭툭툭 친다든지 자꾸만 뭐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뭐 장난을 막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게 불안이 높을 때 만들어지는 의미 없는 행동들인 거죠. 이런 게 초등학교도 되지 않았는데 막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ADHD 쪽보다는 불안이 심한 아이들이 이런 패턴들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대표적인 병이 자폐장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폐장애 아주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ADHD라고 오해를 받게 돼요. 그게 결국 이제 비슷한 거죠. 불안도가 높으면서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이런 충동성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게 ADHD로 오해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릴 때도 뭐 5살짜리 아직 학교도 입학도 안 했는데 아이가 산만하다고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산만해지고요. 고등학교 때 심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산만해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ADHD 치료제를 쓰게 되면 컨서타, 메디킨의 이런 약들은 불안을 더 올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도 이거는 불안이 높아서 생긴 문제인데 ADHD 치료제로 막 치료하려고 막 그러다가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은 약물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하고 결국은 치료 효과도 못 보고 이래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ADHD 문제로 자꾸만 가져가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안을 낮춰주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해야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놓고 봤을 때 ADHD가 분명한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ADHD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이제 뇌 건강을 좀 체크를 해서 불안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아니면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뇌파 측정 이런 것들로 좀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게 증상이 ADHD 같은데 이제 무작정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도 안 하고 약물 처방부터 복용하고 이렇게 위험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을 막 이렇게 처방받아서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서 내 문제가 정말 이런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불안을 좀 줄여야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꼭 체크를 받아보시고 그거에 합당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이제 한 해가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